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국내 경기도 안 좋아지고 삶만도 힘들어진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터키식 경제학은 다시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처럼 뭔가 수출 품목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정말 해외 사람들이 많이 관광으로 저렴하게 들어올 만한 상황이 되면 몰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지도 않고 여기가 뭐 제조업 강국도 아니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제조업이 꽤 탄탄한. 있긴 있어요. 예, 뭐 누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지역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생산 기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긴 유럽의 중국을 꿈꾸는 건가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르도안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실험 와중에 이제 국민들이 너무 큰 타격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물가가 막 뛰는 거예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세계 곳곳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께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각 나라들을 이제 한 번씩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슈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터키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의 그 전쟁 일촉즉발 상황 그걸 좀 설명드렸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고요. 일촉즉발에서만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더 가면 아유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듣기로 하여튼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좋지는 않고요. 정말 겁납니다. 네, 근데 오늘도 지금 터키 쪽에 흑해 건너편이죠. 우크라이나와 이제 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터키인데 여기도 괴로워요. 여기도 괴롭고 여기가 괴로운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아이고 쟤네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것 같고. 그런데 왜 괴롭게 됐는지 알면 짜증이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터키가 요즘 뭐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만 리라화가 뭐 폭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터키는 통화를 이제 리라로 쓰죠. 리라로 쓰는데 원래 달러당 제가 원래 기억하기로는 터키 리라가 한 6리라에서 7리라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꾸준하게. 그런데 이제 올 초에 한 8리라 정도까지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야 사실은 이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또 주변 국가들 또 터키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이 9월 달부터 급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9월부터? 9월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 좀 떨어지긴 했지만. 2020년 작년 1사분기에는 6리라 제가 말씀드렸던 6리라 정도였는데 한 8리라까지 떨어지다가 올해 초에 다시 한 7리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 4분기 들어오면서 한 8리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6리라에서 8리라 떨어져도 야 이게 통화 가치가 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9월부터 급락해가지고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18리라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원화로 따지자면 대충 뭐 한 1,200원짜리가 1,800원 그러니까 3,600원까지 간 거네요. 그죠? 뭐 자관 쭉 빠진 거죠. 보면 더블 된 거죠. 보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6리라에서 6리라를 만 1,200원으로 따지면은 3,600원까지 간 그러니까요. 거고. 8리라를 기준으로 해 보면은 이제 한 2,000 몇백 원까지 간 거죠. 보면은. 엄청 빠졌는데. IMF 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네요. IMF 때 그때 1달러당 800원 정도 했어요. 제 그 당시. 그 전에. 보통 780원, 뭐 850원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2,000원까지 갔죠? 2,100원인가? 뭐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진짜 그 상황이네요. 딱 그 상황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왜 생겼냐에 대해서 우리는 IMF 때 이제 보면 정부가 뭐 대처를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 전체적으로 같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해서 지금 터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외환 뭐 이런 게 갑자기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정프로님 우리 3프로에서 많이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막 떨어져요. 급락해요. 통화 가치가 막 내려가요. 아니면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도 잡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화 가치가 막 추락하는 걸 막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외화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더 급락하는 사태를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 때 이제 보면 IMF 처방 받아가지고 막 연 25% 막 27% 이렇게까지 고금리가 됐는데. 맞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어요. 인하? 예, 인하. 인상이 아니고.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할 때마다 그것도 한 번에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죠? 뭔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정상적인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제학에 대한 ABC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걸 보면 어디에도 잘 맞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올려야 되는데 많이 내리고 왜 그러냐?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은 왜?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다 뒤에서 하겠고. 그래서 공식 인플레율이 지금 터키가 상반기 기준은 뭐 한 8월 달까지 기준으로 봐도 한 20%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나라 우리가 대충 이름 들어본 나라 중에서는 예 제일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20%면 금리를 강하게 올려가지고 이거를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인하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니까 물가는 더 오르고 통화의 실질 가치는 이제 더 내려가고 100만 원 하던 TV가 지금 120만 원씩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150만 원 뭐 이렇게 팔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다 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IMF 때 생각해 보면 당장 뭐 휘발유 가격 그 전에는 뭐 한 600원, 뭐 700원 하던 게 갑자기 막 2,000원 리터당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 가치가 타락하고 있는. 돈 가치가 이제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수입할 때 수입 물가는 기본적으로 비싸겠죠. 당연히 이제 뭐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달러라든지 뭐 유로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열심히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벼락거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지금 터키 국민들의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또 이 와중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12월 16일 날 얼마 안 됐죠? 이제 일주일 전인데 최저임금을 50% 인상한다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느낌이 살짝. 예. 그래서 야 최저임금이 50% 그러면 막 우리 같으면은 갑자기 이제 뭐 만 원대 훌쩍 넘는 10,000원 받다가 갑자기 15,000원 되는. 그렇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50%를 올려도 그 달러로 환산하면 연초 대비 한 27%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숫자만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정프로님도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이 높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것들은 기축 통화나 잘 사는 나라들의 어떤 논리다. 우린 다르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지런히 성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뭔가 물가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시킬 만큼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산업을 더 부흥시키는 게 지금 더 필요한 과제인데 우리가 괜히 기축통화국 흉내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반대한다. 라고 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은 차입 비용이 낮아지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빌려가지고 낮은 환율로 수출을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럼 수출하고 투자하면 당연히 경기는 좋아지고 그러면 고용은 급증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수출이 잘 돼서 돈이 쌓이면 외화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통화 가치는 결국 안정을 찾아가고 간다. 뭐 아주 이상한 얘기 같지는 않기도 한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국내 경기도 안 좋아지고 삶만 더 힘들어진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터키식 경제학은 다시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처럼 뭔가 수출 품목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정말 해외 사람들이 많이 관광으로 저렴하게 들어올 만한 상황이 되면 몰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지도 않고 여기가 뭐 제조업 강국도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제조업이 꽤 탄탄한. 있긴 있어요. 예, 뭐 누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서 만들고. 예, 우리가 유럽산 뭐 어떤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 상당수는 터키산이나 터키에서 예,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지역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생산 기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긴 유럽에 중국을 꿈꾸는 건가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르도안이.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실험 와중에 이제 국민들이 너무 큰 타격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물가가 막 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터키가 산유국이라서 이제 막 다 수출 펑펑하고 이러니까 상관없어 우리끼리 쓰면 돼가 아니고 에너지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유럽하고 가깝다 보니까 부채를 이제 빚을 낼 때 외화로 차입하는 경우들 많아요. 유로라든지 왜냐면 금리가 원체 저렴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앉아서 2배 되는 거죠. 터키 돈은 많이 나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 이전에 한 2005년, 4년 뭐 요때 우리나라에서도 엔화 대출, 사업자 엔화 대출이라고 되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N이 워낙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우리나라 금리가 한 5%, 4.5%, 뭐 5% 정도 됐는데 수수료 다 합해도 뭐 1.5%? 일본 N이? 예, 일본 엔화 대출을 받으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100엔당 한 700원, 800원? 그래요? 예. 그랬는데 이제 다들 고생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이러면서 이제 엔화가 뭐 100엔당 1,600원.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엔화 대출 많이 받으셨던 이제 막 개업하신 이제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사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어요. 아이패드, 뭐 아이폰 이런 거. 터키에서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지금. 왜? 환율이 너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게 팔면 잘못하면은 이제 수금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적자 보는 거죠 보면은. 예를 들어 뭐 10,000리라에 뭐 한 대였는데 옛날에는 10,000리라면 대충 뭐 몇 달러 이렇게 감이 오는데. 지금 감이 안 오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거 30,000리라로 팔아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 네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한 달에 뭐 식료품 가격은 한 30%씩 오르고. 예, 뭐 이게 오르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김장철 되면 확 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야 뭐 계절적으로. 이거는 환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뭐냐면은 가격을 올린 슈퍼마켓 체인을 이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니들 혼자 산다고 지금 이제 가격을 올리냐 이 자식들아. 보면. 어떻게 안 올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농협 우리로 따지면 농협이죠. 농협에다가 이제 명령을 때립니다. 직접 너희들이 가게를 내라. 전국에 이제 한 1,000개 정도의 농민들 협동조합 같은 데에서 점포를 내라. 이게 사실 2018년도에도 한번 이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민 야채 포장마차? 뭐 이런 정도 국민 야채 포장마차 뭐 정도 되는 어떤 이제 가설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라. 예. 그래서 2018년에도 사실 환율이 한번 출렁거렸는데 그때도 이제 소매업체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희들 안 그러면 빵에 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라는 것들은 통화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서 달러들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외화 그만 들어오세요. 이럴 때 이제 하는 건데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막 한 루푼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막 20%씩 되는 이런 나라에서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궁금하시는 게 아니 그럼 중앙은행은 그 말 들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말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주먹으로 이제 힘을 보여줍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중앙은행. 예. 우리 따지면 이제 한국은행장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이제 세 사람이 바뀌었어요. 19년 이후에? 예, 지금 한 2년 사이에 만 2년 정도 되는 사이에 터키 중앙은행장 3명이 이제. 근데 그 사람들도 바뀌었고. 그래도 나름 신념이 있네. 그렇죠. 대통령 말만 계속 그냥 들으면 안 잘리고 갈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잘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통화정책위원회 이런 게 개최됐을 때 유일하게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아웃.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2월 18일 날 같은 경우에 뭐 서킷 브레이크 뭐 발동되고 하루에 8% 이제 주저앉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터키 주식 시장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요리조리 이제 쳐다볼 때가 좀 있었어요. 터키를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직접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쉽지는 않은데 원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어디에 또 뭐 무슨 증권사 같은데 또 잘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리라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터키 증권 시장은 40% 상승했어요. 예. 그러나 달러 기준으로 보면 35% 이상 하락한.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 애매한 건데 네네. 기본 뭐 좀 이리저리 따져보면 결국은 마이너스 났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아닌가? 저는 찬성 입장입니까? 예, 찬성 입장이긴 합니다. 보면은 네.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뭐 터키가, 조금 늦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터키가 뭐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가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신념이에요. 무슨 신념? 높은 금리는 국민을 힘들게 한다. 높은 인플레도 힘들게 하지. 예, 차라리 인플레이션은 뭔가 기회라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 하는 일 없이 그 돈놀이하는 사채하고 아무것도 하는 불로소득하는 사람들만 덕을 본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대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한테는 고금리라는 거는 독이다. 우리 터키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네네네. 예.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면 사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내 돈이 녹아 나가는 거죠. 녹아 나가는 거니까. 예. 오히려 빚을 적당히 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해지는 거고. 부담이 덜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소비나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가 이러는 거는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 해가지고 돈 팍팍 풀고 그 다음에 막 제로금리까지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서 뭘 하는데 왜 터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예. 라고 하는 거죠. 신흥국들은 왜 그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친구가 돼줄 만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열심히 금리를 현재 인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9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0월, 뭐 11월 가까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 불만도 많아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11월 24일 날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현재 터키는 그 경제 독립 전쟁 중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너무 또 애국심 뭐 이런 걸로 또 가시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 터키는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음모에 지금 맞서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한테 잘 먹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학자들은 다 기회주의자고 이제 글로벌 농간에 앞장서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다. 몸은 터키 사람이지만 머리는 유럽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 요 논리가 약간 좀 예전에도 우리 뭐 검은 머리 외국인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본 풍경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 터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지금 터키가 생각해 보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다. 이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터키 리라화는 리라화가 가격이 낮아지고 수출이 잘 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특히 대한민국 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뭔가 약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한데 말 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 생각해보면 틀린 건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스물스물 듭니다 보면. 말 들으니까 좀 그러시죠, 좀.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적으로 경제학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적인 확고한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2023년 이제 내후년 선거가 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뭐 거의 이제 철권 통치를 하면서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목소리가 많군요. 예,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 그 집권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임자들이 이제 IMF 이제 상황을 한번 맞았고 그때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경제가 체질 개선을 좀 한 상태에서 이제 건설 붐이 막 확 오르고 있었어요. 터키에. 예.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도 확대되고
이제 서민층들 같은 경우도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많았던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도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어떻게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 성장률만 보면 터키는 OECD 국가 중에 탑입니다. 원래 OECD 국가 중에서 지금은 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못남이 삼형제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도 못난이에 들어가요? 옛날에 항상 그랬죠. 뭐 복지 뭐 이런 거 따지면 저 꼴찌. 뭐 노동 시간 따지면 꼴찌. 뭐 국민 행복도 따지면 꼴찌. 뭐 이제 이런 그 나란히 무슨 통계 OECD 통계 쫙 뽑아 보면 좋은 건 다 뒤고 좋은 거는 저 위에 있고 저 안 좋은 게 밑에 저 밑에 툭 떨어져서 세 나라가 이제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3, 4분기에만 해도 이제 7% 정도 되고 연으로 따져보면 21년 전체로 보면 한 거의 1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올해 10%? 예, 연 10% 경제 성장. 와, 대단한 거죠. 거의 중국 넘어서는데. 중국 넘어서는 거죠. 중국이 뭐 지금 5% 이제 뭐 6, 바라보고 있는, 유혹 바라보고 있는데 10%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웬만한 나라 중에서는. 뭘로 그렇게 근데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섬유나 이제 의류 산업이 많아요. 여기는 터키에? 예, 터키에 가깝잖아요. 일단은 유럽이랑 가깝고 인건비가 좀 인건비도 싸고 비교적 싸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그다음에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터키는 이제 주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를 낮게 유지하는 데는 좋은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 지금 정신은 없답니다. 예. 만들어내느라고. 예. 정신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수출 오다를 받아가지고 소화해내느라 정신없고, 한편으로는 이제 돈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없고. 왜냐면은 이제 터키가 자체적으로 원부자재, 뭐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입고 있는 옷이 실도 있어야 되고, 원단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단추, 지퍼, 뭐 온갖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완전히 밸류체인이 돼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많은 것들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입할 때는 냉정하게 또 달러나 유로나 이런 걸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하는 거죠.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이 수출 오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돈을 버는 게 이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부자재 수입을 하기 위한 원가 지출하는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 시간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살아남으면 괜찮은 거고 못하면은 이제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 같이 이렇게 원부자재나 에너지 이런 걸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사실 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줄타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이제 확 기울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커졌다. 제어할 수 없는. 예, 제어할 수 없는 이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몇 번 선례가 있었어요. 이 터키 지금 하는 것 비슷하게 하는 데가. 네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에요. 중국도 이랬었어요? 중국이 어느 날 우리도 사실 우리는 되게 옛날 이야기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환율을 거의 3분의 1로 내렸어요. 위안화를? 네, 위안화를. 위안화를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숫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중국 환율 제도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변화를 했으니까 복잡한데 일단 다 치우고 그냥 숫자만 말씀드리면 1984년에 1달러당 2.8위안이었어요. 그러다가 86년에 3.2위안, 그 다음에 89년에 4.7, 그 다음에 90년 되면 5.2. 그러니까 2.8에서 한 6년 만에 거의 반토막 난 거죠. 5.2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97년에 한 번에 8.3으로 내려갑니다. 예. 물론 뭐 여기도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터키만은 그 정도 속도는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 그 정도 속도는 아닌데 사실은 당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 대폭적인 환율 이제 하락 평가 절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수출 많이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2중, 3중으로 돼 있던 환율 구조를 현실화 시키겠다. 현실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는 부작용도 감내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 가겠다라고 하는 냉정한 판단과 어떤 결단이 있었던 거죠. 사실 97년에 한 번에 이렇게 8.3위안까지 내려가면서 이 치명타를 맞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속으로 골병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97년. 아, 그리고 우리 IMF가 그러면 온 건가요? 예, 그렇죠. 중국이 위안화를 확 떨구면서 중국 경쟁력이 확 높아진 거죠. 아. 경쟁력이 높아지는 와중에 동남아 국가들은 당시 90년대 초반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막 하면서 수출 국가로 진입을 하려다가 중국 강력한 경쟁 국가를 만나가지고 추락을 해버린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직접 여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출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돈 구하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쳤던 있겠지만. 거죠.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한 대 내상을 꽤 입었어요. 네네네. 예, 뭐 근데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60년대 이렇게 막 대폭적인 통화 가치 평가 절하를 통해서 수출 국가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는 면도 있는데 네. 문제는 터키가 이런 전략이 있냐? 냉정하게 따져봐서. 우린 이제 수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확실한 전략에 의해서 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바닥에서 시작하려고. 네네. 이제 이러던 와중에 이제 이런 그 쓴 약을 막 먹었던 건데 터키는 그럴 만큼 또 작거나 지금 이제 밑바닥에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OECD 국가고. 네. 그 뭐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강자 맹주인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게 이제 외환 보유고에는 문제가 없냐.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공포죠, 공포.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거의 세계 탑 수준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계시죠. 그 나라 외환 보유고를 일단 그부터 찾아보잖아요. 보면은. 공식적으로 보면은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중반의 외환 보유고는 한 1,200에서 한 1,300억 달러 정도 사이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꽤 든든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죠. 네. 그렇죠. 1,200억 달러 정도면 나쁘지 않아. 네네. 예, 돈 많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 국가 터키가 이제 그 상반기 작년 뭐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랑 통화 수합을 했어요. 우리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했죠. 우리도 20억 달러 통화 수합 해놓은 상태잖아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랑 통화 수합하는 걸 다 빼면. 그거는 이제 내 돈이 아니고 일단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효과는 있는데 통화 수합 다 빼놓고 그냥 터키 중앙은행에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하면은 마이너스 한 400억 달러 되는 거 아니냐. 이미 파산 상태 아니냐. 라는 또 이 추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영부채를 따지면 저게 부채냐, 뭐 자산이냐 이런 논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 직접 차입도 하지만 통화 수업도 맺단 말이죠. 네네네네. 왜냐하면 끊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외환 보유고로 잡아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빼고 계산하는 거는 사실 좀 극단적인 계산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통화 수업한 걸 다 치우고 나면 마이너스? 야 이건 좀 곤란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나라가 뭐 망할까 안 망할까 생각하자면 통화 수업 한 거 다 계산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이렇게 살짝 제대로 좀 보려면 현재 갖고 있는 것만 한번 좀 봐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 애매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일 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억 달러 체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계약 기간 3년이고 이제 175억 리라하고 이제 우리 2조 3천억. 그러니까 20억 달러 정도 이제 계산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합의 시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국은행 나온 자료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뭐 여러 나라랑 체결을 해놨어요. 미국, 캐나다, 뭐 스위스, 호주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국이랑 한 경우도 있고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랑 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가 전략상 이제 그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체결한 나라도 있어요. 뭐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 그러니까 밸런스는 잘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해서 맺은 체결한 나라, 우리랑 급이 비슷해서 맺은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서로가 영향력을 좀 행사하기 위해서 맺은 나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걸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다 우리도 뭐 사실은 다 우리랑 맺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큰 판에서 보고 결정해 준 거니까. 예. 그래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다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2월 21일 날 갑자기 또 터키 정부가 또 긴급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달러당 18.4리라까지 떨어져 있던 이제 이 터키 리라가 12.6리라로 12.6리라면 거의 50% 이제 급 반등한 거죠. 어떻게? 예. 왜냐면은
발표를 했어요. 자, 은행에 예금을 뭐 몇 달이라고는 정확히 안 했는데 3개월 이상 예치를 하는데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이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도 그 오히려 손실이 났다. 라고 하면 정부가 그 손실을 메워주겠다. 예.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체 많은 돈이 지금 달러 예금, 뭐 외화 예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외환 보유고가 막 급속히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일단은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 거죠. 당신이 지금 리라로 집어넣으면 이자율 계산했을 때 그게 환율로 인해서 그거를 상쇄하지 못하면 그거는 정부가 그만큼은 차익을 메꿔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 예금은 아니고 이제 개인 예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 서민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가치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뱅크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점점 다 외화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이 수요를 차단하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죠. 18.4에서 12.6리라로 급등한 게 그나마 안정된 사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예, 발작적으로 막 보면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6리라 뭐 7리라 하다가 18리라 가니까 외국 환을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돈 버는 거죠. 이 나라에 가서 뭘 해보면. 그렇죠. 뭐 그래서 아파트 사러 많이 들어간다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2009년에 갔을 때 당시에 터키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괜찮은데 막 보스포러스 해협 쫙 보이고 그래서 막 근데 렌트가 생각보다 너무 센 거예요. 그 당시에 2009년에 우리 막 30평대 아파트 정도가 뭐 월로 따져 보니까 한 300 몇십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터키에서. 그래서 야, 세다. 근데 주택 가격은 그 당시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막 버블이 우리 이제 막 조용해지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아. 리즈너블하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지켜보니까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가끔 한 번씩 환율이 이렇게 꼬장박을 때가 있는데 정말 여윳돈이 있으면 그때 들어오시라라고 하는데 이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유럽이나 이제 터키 쪽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가서 엄청나게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연 또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나중에 또 뭐 또 할 것 같아. 희희낙낙하면서 이익을 챙겨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죠. 는 또 어나더 이제 문제인 거죠.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이익의 80%는 세금으로 걷는다는 게 아마 분명히 한번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또 터키에 있는 친척들한테 이렇게 딱 해갖고 외국 돈으로 사는 사람들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요거 막는 법안도 또 뭐 하나 에르도안이 또 하나 하고. 정프로님 뭐 거의 그 이제 경제 정책 그 수립의 전문가 다 되시는 이 수를 한 두세 수 내보면서 이제 보면은 하시는데. 근데 살짝 욕심은 좀 나네요. 욕심이 나죠. 뭐 이를테면은 이제 아야소피아나 뭐 이런 바로 보이는 근처, 저 먼 발치 지붕이라도 보이는데 이런데 가서 또 터키가 이 그 농산물 이 정말 좋거든요. 농산물? 예. 터키가 이제 각종 그 농산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터키에서 음식 먹어보면 맛있어요.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 정말 많이 들어요. 바로바로 그냥. 예. 터키만 좀 갈만한. 그러니까 1년에 한 석 달? 뭐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면 날씨 뭐 안 좋을 때 가 있겠다 생각하면 별장처럼 해보는 거 어떨까? 뭐. 근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관광객들 많이 가는 이제 뭐 유럽 구역 말고 이스탄불에 좀 아시안 구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도 많으니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봅니다만 IMF 때 아마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그때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에르도안이라는 변수.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만 바꾸면 또 쉽게 문제를 또 정상화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자, 오늘 지구본 연구에서는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가치 하락이 있었던 터키의 리라화를 중심으로 터키로 집 사러 가자? 뭐 이렇게 됩니까? 집 사러 터키로. 거기 알파고라고 제 아는 또 터키 친구 하나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지역 따라 워낙 편차는 크지만 한 5, 6천만 원이면
꽤 괜찮은 30평대 아파트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뭐 이스탄불처럼 이제 너무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은 근데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